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새해 벽두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이 온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단식으로 몸도 쇠약해진 상태인데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범인은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60대 남자로 밝혀졌는데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분노와 증오가 넘쳐나는 사회가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통합과 포용을 애쳐야 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중대범죄자니 피의자니 반국가 세력이니 이런 식으로 증오를 부추기는데 아직도 대통령 말이라면 사실로 믿는 깨어있지 못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발 새해에는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고 통합의 언어, 포용의 언어를 썼으면 합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산 방문 중에 피습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쓰러져서 지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치하다 보면 지지자들 간의 충돌도 있고 대결도 하지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다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녹여내고 그걸로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혐오, 분노, 증오 그리고 이렇게 테러까지 하게 됩니까? 뭔가 이걸 자꾸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맨 앞에서 끌고 가야 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틈만 나면 카르텔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통합과 포용을 해야 될 대통령이 1년 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따위로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더 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조속히 회복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단식해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인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영상 우리 애청자 상강뜰님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신 쇼츠입니다. 쇼츠 만들어서 보내주신 상강뜰님께 감사드리고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그리고 신당의 기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창준이 사무총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당 얘기도 해볼 텐데 이재명 대표 속보 먼저 좀 짚어보고 그리고 신당 얘기하도록 하지요. 정말 어제 새해 벽두에 날아온 소식 모든 국민을 너무나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의 가덕도 현지에서 현장을 둘러보던 이재명 대표 갑자기 괴한의 피습을 받아서 쓰러졌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경정맥이 손상이 돼서 헬기로 서울대병원 급히 후송돼서 2시간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참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뭐야?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대표님 괜찮아요? 신흥희 변호사님, 지금 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60대 남자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소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살인에 착수를 하고 결과를 못 낸 거 이제 미수범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어제 저 일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전 한국 정치가 많이 망가졌지만 더 이상의 야만으로 비문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 사건을 통해서 좀 정치권도 자성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철근 총장, 더군다나 그 흉기를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보니까 인터넷에서 샀다고 그러고 그 전에 다른 현장에서도 여러 번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행사에 여러 번 나타났던 분이고 또 좀 특이한 행세, 머리에 뭔가를 쓰고 이재명과 함께라는 그 구호도 적혀 있는 그런 걸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지자로 상당히 행세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가덕도를 가면 그 현장에 저도 가본 현장이거든요. 대부분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 이런 분들이 주로 갔던 현장이고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가 이런 현장에 가면 현지 경찰이 주로 경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제도 아마 한 40여 명 이상의 그 경찰들이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근접 경호가 주로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경호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설마 이런 사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사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서 갑자기 이제 흉기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이다. 이건 정말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인규 변호사님, 자상과 열상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열상이 긁혔다는 거고요. 예. 자상은 이제 칼로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 분류의 차이일 뿐이고요. 결국 이 상황은 어떤 상해로 처벌받을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의 진술로서 이건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자상이라고 하지 않고 열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애청자님 이은주님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28명의 특별수사팀이 정권 보호를 위한 수사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될 겁니다. 팀장이 이태원 참사팀장이었다는 것도 아이러니고 자상을 열상으로 굳이 하향 발표한 것도 애사롭지 않습니다. 권력에만 충실한 계경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를 할 것인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팀장이 또 이태원 참사 팀장이었는가 봐요. 근데 지금 이 살인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범행의 요인들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히게 될 건데요. 우선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좀 한번 수사 과정에서 밝혀봐야 될 것이고요. 뭐 공모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시를 받은 게 있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된 다음에 결국 지금 뭐 상해로 이걸 처벌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면서 지지자인 것을 위장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인의 지금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의 질과 양태가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벌할 때 재판부에서 양형 고려할 때도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께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 근접해서 이렇게 이제 공보팀 이끌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가 되면 공식 경호가 따라 붙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공식 경호가 안 붙지요. 없죠. 제가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200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시절에는 신촌에서 피습을 당해서 커터칼, 커터칼로 해서 굉장히 60바늘을 꼬매는 그런 그때 60바늘이나. 60바늘 꼬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2012년도 제가 5월달에 이제 수석 부대변인 겸 이제 공보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근접 수행을 나가면은 그때 당 대표 시절에는 당직자들이 사실은 호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선 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당직자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약간 호의를 하고 그다음에 외곽에서 경찰들은 그냥 이제 안내만 해주는 선이었는데. 대선 때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경찰이 붙어가지고 근접 경호하고 저희들이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뭐 지지자들로부터 물건 받으면 제가 견대받아서 이제 다시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도 느낀 건 그겁니다. 경호가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뭔가 이 정치 지도자는 대중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 간극을, 그 지점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가. 왜냐하면 과잉 경호라는 얘기가 들으면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표에
그다음에 지지세에 아주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잉 경호를 하지 않으면서 대중과 가까이 가되 안전을 담보하는 거. 이게 지금 저도 이 그 과거 뭐 1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비슷하게 지금 왜냐하면 요인 경호라는 것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주요 선거, 총선이나 뭐 대선쯤 돼야 이렇게 말하자면 경호가 붙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대선에 정말 위협에 대한 노출은 언제 어디라도 있을 수 있는 상시 이제 위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과잉 경호가 아닌 안전이 담보된 경호면서 그 정치 지도자가 대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안전선을 담보할 것인가 이게 저는 과제가 된 것 같아요. 뭐 파란색 왕관 이렇게 쓰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하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럼 못 막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경계선을 설정할 거냐는 거죠. 근데 상당히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나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행사에 그 동일한 파란 그걸 쓰고 지지자 계속 위장을 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의 열렬한 지지자이구나 그렇죠. 예. 이걸 인식하도록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접근 방법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가 되면 대통령 후보 경호팀이 있고요. 당 대표에게도 경호팀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대표랑 같이 이제 지방을 쭉 다니면 그 저희한테도 경호팀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제 완전 근접 경호를 해줍니다. 그때는. 근데 통상의 경우 이제 당 대표가 지방을 가면 그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그 광역 그 경찰청에서 일정 부분 인력이 와서 그날도 40여 명의 경찰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근접 경호를 하고 있지는 않았죠. 그렇죠. 외곽을 그러니까 경호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어떤 질서 유지, 뭐 질서 그런 유지에 정도로 가깝죠. 이렇게 좀 따라다니는 예. 이런 그런 게 거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평상시에도 거의 대선 후보급에 준하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유정 의원님, 이제 사실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이러는 것도 적은 편이죠.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삼김 시대 때 취재를 해보면 보람의 공원 같은 데는 막 몇백만 명이 모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김대중 후보 취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변에 가신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뭐 목숨 걸고 막지 않습니까? 몸으로 막죠. 몸으로 막고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인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패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이 그렇게까지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유연하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들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굉장히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지자가 지지합니다 이러면서 다가오는 걸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걸 또 더군다나 사인해달라고 막 그렇죠. 오는데 외면하기도 어렵고 또 설사 욕설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제 정치인의 어떤 상황인 거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실제로 델리민주에서 이제 계속 그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또 바른소리 TV라고 유튜버가 또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또 이제 그 사람을 붙잡을 수도 있었고 범인을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저희가 조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들이 41명인가가 나와 있었는데 지지자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거기는 제재할 수 있지만 대표가 이제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ENG 카메라 기자분들이 이제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인이 그 카메라 기자 옆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자들이 찍으면서 쭉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지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급습을 하니까 정말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됐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도 향후에는 이제 대표들 이제 정당 대표들이 지역 방문하고 할 때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근접 경호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강화하겠다,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소일거 외양간 교치는 격이라도 그런 게 이 과열된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상황 속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지지자들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렇게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많이 행사에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은 서로 얼굴이 굉장히 익숙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생소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재명이다 파란 왕관 쓰고 그 전날에도 나타났던 분이고 뭐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그 간담회에도 나타났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계획적으로 뭔가 꾸며왔던 사람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통상은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들고 가서 사인해달라는 지지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지지 모임에서도 하시는 얘기가. 그리고 한 장 이렇게 하는 거에는 잘 안 해주려고 한대요, 이재명 대표께서.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쓰기가 어렵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지체돼서 하는 거라서 통상은 책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해달라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통상 그 지지자들 모임에서는 이렇게 사인 요청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로 그동안 목도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계획된 병행이라는 게 조금 더 심증이 굳혀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좀 더 이제 민주화가 성숙되면서 더 많은 대중들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만남의 기회가 열리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특정된 그런 지지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그런 격의 없게 해도 괜찮겠지만은 이런 정말 그 불특정 다수들이 운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최근에 뭐 묻지마 이런 그 난동, 흉기 난동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되는 흐름 같기는 해서 좀 이런 그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근접 경호 내지는 뭔가 특단의 좀 대책들이 지금은 좀 많이 필요한 시대 같다라는 예.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죄에도 질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질이 나쁘다 그러는데 이 목을 노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위협을 하는 수준으로 했다면 뭐 다른 부위를 공격할 수 있는데 이 목은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전에 어느 소식을 들어보면 경정맥을 다쳤다는 거거든요.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칼을 일단 갖고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지만은 또 찌른 부위가 이 목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경정맥으로 해서 이게 지혈이 되고 어제 수술이 완료가 된 거지, 이게 동맥을 건들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손쓸 수 치명적이죠. 없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하나의 사례를 더 우리가 뭐 확대해서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이 사안에 한해서만큼은 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단하는 가장 엄벌에 처해서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외신도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사진들을 좀 볼까요? AP통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소식 전하면서 한국 정치가 더 분열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실었고요. 뉴욕타임스 그리고 영국 BBC, 일본 NHK 주요 방송사들이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로 올해 총선이 치러지는 그 해에 야당 대표의 피습 소식 모든 세계를 놀라게 한 건데요. 김유정 의원, 네. 외신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에 좀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쳤다. 이 사건은 테러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부분들 야당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분열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2022년 한국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슬아슬하게 패했고 이후 그는 부패 및 기타 혐의로 검찰로부터 1년의 조사를 받았다. 한국 정치가 최근 수년간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으며 올해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 지지층과 이 대표 지지층 간의 적개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각종 선거가 40개국 이상에서 치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만 해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총기 난사가 있었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큰데요. 맞습니다. 0.73% 차이로 저희가 패배를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24만 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선에 정말 너무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굉장히 잘해줬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길 모든 사람이 염원을 했는데 정말 나라가 이렇게까지 후퇴하고 지금이 1800년대냐 1900년대 초기냐 이런 얘기까지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정말 실패해 가고 있는 정권이고 이미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각종 이 분노와 이 싸우자 이런 분열의 그 언어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런 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도 정말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서 정말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것이고 회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당사자가 오죽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를 더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더 절망스러운데요. 그렇게 가지 말아야죠. 정말 이런 폭력이나 이런 정치 테러는 어떤 변명으로도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조금 이 분열의 극단의 정치를 좀 멈추고 통합과 포용으로 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집권당과 또 대통령의 언어에서도 그런 통합의 메시지, 국민을 포용하고 함께 좀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예. 일본에서도 이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들을 그때 많이 썼지요. 그렇죠. 은둔 고리평. 네. 그러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자꾸 이번 일을 보면서 너무 우리 사회가 분노와 증오로 이렇게 좀 그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자꾸 듭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사건을 보고 제 주변에서도 과거 해방 정국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해방 정국에서 우리 좌우의 이념이 극으로 치닫을 때 그때 다 기억하시죠? 김구, 여운용, 송진우 다 암살되거나 피습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해방 정국의 지도자가 정말 그 제 몸 하나 건사해서 살아남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건국되는 그 당시에 정말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 손 치고 우리가 그건 대단히 우리 역사에서 비싼 대가를 치른 사안인데 이게 2020년 들어서 이게 선진국이라 그러고 OECD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리가 내리면은 곧 살얼음이 낀다라는 걸 징조라 그러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테러, 송영길 테러, 마크 리퍼트 테러, 이제 테러들이 점점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외로운 늑대의 유형이든 아니면 조직화된 범죄의 유형이든 간에 이게 예측치 못하는 위협으로 돌발 변수로 다가온단 말이죠. 저는 가장 큰 문제를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 관용의 정신이 부족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타협의 정신이 부족하고 중요합니다.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정치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우리 정치 교과서 1번에 나오는 게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치 교과서 정말 헌법처럼 나오는 건데 정치가 지금 갈등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정말 가라앉혀서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에서 지금 말씀드린 은둔형 고립된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말하자면 어떤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말하자면 그것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아까 경호도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시하지만 결국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치의 회복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강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됩니다. 과연 정치 책임인가 아니면 정권 책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근 총장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자꾸 다른 사람 책임이 생각나요. 정권도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1당, 2당이 적대적 공생관계잖아요. 그 잘하기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하기를 반사익 받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사실은 상대방하고 어떤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그 과도한 그 언어를 퍼부어야 우리 쪽에 자기 진영에 그 골수 지지자 또는 극렬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거든요. 이게 양 진영이 사실상 총만 안 들었지 내전 같은 이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자기들의 지지 세력이 안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는 오로와 나싱입니다. 0.73% 24만 표 차로 그러니까 승패가 갈렸는데 이긴 쪽은 모든 걸 갖고 진 쪽은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완전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1당과 2당의 구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런 그 적대적 공생관계의 구조가 지속되는 한 이런 상황이 사실상 극복되기 어려운 구조 아니냐. 그러니까 제도의 측면과 정치 회복하는 측면도 동시에 같이 고민해봐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항상 위험은 상존하기 때문에 현존한 위협에 대해서 경호를 강화하는 측면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진행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뭐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는 국가 수반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통령은 국가 수반의 일은 뭐냐면 국민 통합이 핵심입니다. 국민 통합을 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경제 발전과 그다음에 외교 안보를 잘 할 수 있는 이렇게 나가는 게 대통령의 제1번 그 임무거든요. 그런데 국민 통합의 임무는 어딘가 없어요. 대통령이 작년에 3.1절부터 10월 달까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반공 전체주의 아닙니까? 상대는 반국가 세력을 지목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통합하고는 거리가 먼 자기 진영의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밖에 안 보였잖아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의 그런 행보와 그 어떤 메시지가 꼭 이걸로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회 갈등 요소, 그다음에 어떤 국민 통합적 요소는 없는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였는데 헌정사상 이렇게 여야 관계가 악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깔끔왕님, 분노와 증오에 기름 붓는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전광명님은요. 이 기회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병문안 가면 좋을 텐데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거짓 또 뭐 유언비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런 것들인데 라벤더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테러 맞고요. 칼 아니고 나무젓가락 민주당원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창에서 반발이 심한데 RAN 쓰시는 분 라벤더 3족이 멸망하리라. 하이라키 라벤더 강퇴시켜 주세요. 라벤더 강퇴시켜 주세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원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방금 경향신문 속보했던 거는요. 그 피의자 주변인들 얘기로 민주당과 무관하다. 오히려 보수와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정확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려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추측 이런 거 자제해야 됩니다. 라벤더 이런 분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나무 젓가락 이건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도 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좀 흉측해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는 이제 칼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씁니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뭐 나무젓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민주당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작극이다 이따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신은규 변호사님, 저는 참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딱해요. 뭐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뭐 자꾸 이렇게 상식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아까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의 회복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계속 퇴행을 거듭했다라고 보거든요.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은 사과하고 물러나고 뭔가 다른 국면을 열어주는 이제 이런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뭐 누구 먼저냐라는 걸 이제는 뭐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만큼 더 잘못을 하면 더 뻔뻔해지고 더 그 정치에 대해서 영향력을 유지 강화시키고 또 그걸 팬덤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그 댓글들이 자꾸 유언비어가 진실로 둔갑되는 것이 더 쌍방향 효과가 난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성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답답하시고 괴로우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 혐오와 불신이 더 가속화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증오의 언어, 조롱의 언어, 그리고 반정치의 언어를 쓰는 정치인들부터 먼저 퇴출을 시키는 예. 저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관계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 이런 것에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당장 오늘 신년 인사회가 잡혀 있는데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특검 거부권 행사 방침 때문에 참석을 재고하고 있던 차였는데 일단 물리적으로도 참석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여야에 미칠 영향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장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에서는 오늘 임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고 의원총회인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신당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다 지금 여기에 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이낙연 전 대표 신당도 좀 제동이 걸리게 됐고 원칙과 상식인가요? 네. 예, 그쪽에 지금 참여하는 의원들도 행동이 조금 늦어지게 됐죠. 지금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당 이름은 뭘로 정했나요? 지금 이제 가칭으로 예. 개혁신당 창준이 단계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당 이름은 뭐 공모로 합니까 아니면은 공모 예정입니다. 공모 예정입니까? 예. 원래 창당 일정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지금 하여튼 신속하게 창당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빠르면 하여튼 보름 최소 20일 정도 이내에는 창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심동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당원 모집을 계속 받고 있고요. 예. 저희는 뭐 2월 달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일단 창당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에는 변동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의 친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김영진 의원하고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예. 김영진 의원이 저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대학 동기고 해서 좀 친하게 잘 아는 사람이어서 이재명 대표 상황이 지금 어떠냐 한번 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일단 수술은 좀 잘 됐고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중환자실에 계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제 회복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런저런 영향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내부 사정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네. 그 신당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거 한번 꼭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노와 증오가 넘쳐나는 사회가 됐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만 저 사람을 공격해라 라고 안 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머지 30% 또는 많은 깨어있지 못한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저기는 사라져야 할 사람이다.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틈만 있으면 범죄자다, 피의자다, 중대범죄자다,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 오죽하면 그러겠어. 반국가 세력이라잖아. 그러면 그 상대가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제거돼야 할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를 끌고 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쏟아내면 국민들 마음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자유총연맹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이런 데서 했던 얘기만 한번 들어봅시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신은기 변호사님, 자, 저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저런 말들을 쏟아냈을 때 언론들은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발언 이렇게 썼습니다만 아무리 보수층 결집이라도 그렇지 반국가 세력, 조작 선동, 허위 선동, 폐륜, 야비하고 공작 이런 말들을 야당을 향해서 쏟아내면 그 나라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짧은 시간 들었지만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거든요. 정말 저는 지금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정말 느끼고요. 참 저런 대통령을 제가 후보 시절에 알았더라면 정말 제 표를 안 줬을 텐데 근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양당 체제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후보 시절에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모르고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찍으셨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1년 6개월 동안 이 망치는 정도와 방향이 너무나도 참 심각한 지경이고 또 너무나도 그 내용들이 너무 저열하고 비열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의 직위에서는 절대 그 어느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됐었을 때 써서는 안 되는 언어들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제가 참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쨌든 저도 국민의힘을 뛰쳐나왔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막무가내식의 저런 발언과 저런 행동 양태들을 막을 것인지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고 지지했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노력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 탈당을 합니까? 저런 사람이 이끄는 대통령, 저런 사람이 이끌고 가는 나라, 저런 대통령 밑에 있다가는 이 나라 큰일 나겠다. 이런 자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메시지 전문가 최수영 컨설턴트. 네. 대통령의 저런 발언을 쓰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물론 뭐 참석도 하고 고치고 네. 그러겠지만 저거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파멸로 이끈 그런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것을 쓰는 놈들은?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최근에 연설기록 비서관을 바꿨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거친 언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지 그래서 좀 더 바꾸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더 거칠게 쓰라고 바꾼 거 아닌가 싶네요. 정말 그러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근데 저도 청와대 대변인실에 근무하면서 제가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때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관장했을 사람으로서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언어는 가급적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거칠면 안 되고 사실은 그리고 대통령이 그 통합의 최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김철근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기에 나오는 언어들은 어찌 보면은 선거용 언어입니다. 저거는 대통령의 국가 행사에 대한 언어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왜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성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신년사를 보니까 또 이념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대통령의 언어가 바뀌겠다고 약속을 하고 국민이 옳다고 했는데 1월 1일 신년사야말로 첫 해 국민에게 대하는 대통령의 그야말로 첫 메시지인데 여기에 또 이념이 들어가고 물론 따뜻한 정보도 들어가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어떤 딱 들어맞는 구심점이 없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언어, 그러니까 분열과 정말 증오의 언어들을 대통령이 양산하면 안 됩니다. 사실 대통령의 언어는 정말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국민을 미래로 이끄는 희망의 언어를 보내줘야죠. 정치는 말 그대로 희망을 파는 장사꾼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야말로 대통령의 말로 그 장사꾼의 최고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주는 언어를 써야지. 저는 저렇게 극도에 말하자면 불안과 그다음에 대결의 언어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건 한번 심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국정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저는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신년사에 또 다른 이념이 등장하는 걸 보고 저 아직도 이런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사실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개 구청장 선거잖아요. 일개 구청장 선거. 사실은 대통령은 정쟁으로부터 본인 스스로가 좀 벗어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수석들은 당적을 갖지 않습니다. 가질 수 없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 중립을 좀 강조하고 국가 수반으로서의 여야를 아우르면서 그 국민 통합의 기능을 좀 해라라는 걸 법적 제재를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의 언어가 이런 행사장에 가서 스스로 정쟁의 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야당 당연히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공격해야 될 판인데 공격의 빌미를 계속 주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말입니다. 여야의 정치 싸움으로 날 새는지를 몰라요. 지금 한번 보세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를 잘한다면서요.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보는 튼튼하다면서요. 평화가 지금 제대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가 정권 잡아서 총선 이제 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권당은요, 기본적으로 방어 논리를 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은 무조건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럼 결국은 우리 편만이라도 제대로 모아서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구도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직분과 본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찌 보면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김 총장의 말에 저도 하나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의 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시지도 좀 거칠고 단어도 거칠지만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사실 태도가 콘텐츠는 아닙니다. 근데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대통령의 콘텐츠를 가늠합니다. 지금 이게 상호 부조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어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실은 언어적 요소보다도 비언어적 요소가 더 소구가 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국민들이 뭔가 좀 불안하고 좀 뭔가 거칠다는 그런 느낌이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살다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만났는지 참 제가 요즘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리셨는데 이 정치인들의 언어는 뭔가 좀 희망, 미래, 통합 이런 것도 있지만 미래 세대들이 배워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친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 말이 더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 거친 표현을 쓰면 뭔가 더 지지층이 결집하고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들이 논평을 입장을 낼 때는 늘 듣던 말 아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언어를 보면 중학생들이 들을까 봐 겁나는 언어들 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기자들하고의 김치찌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화합할 것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낮에 대통령을 비판했던 야당이라 할지라도 저녁에는 내가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표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그랬는데 지금은 물가 너무 올라서 삼겹살에 소주, 서민들의 어떤 회한과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대명사였는데 삼겹살에 소주 먹기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럴 뿐더러 야당 대표 한 번 안 만나고 3년 차를 맞이하는 이런 대통령은 우리가 전무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또 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에게 다가가고 소통 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척결, 경로, 늘 경로하시잖아요. 그리고 타파, 국감 전에는 장관들에게 싸워라. 늘 그런 얘기만 하신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기대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게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해가 바뀌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단어 빼먹었어요. 카르텔. 카르텔. 네. 그러네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 아니에요? 네, 본인이 그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분이죠. 법조 카르텔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카르텔로 보이나 보죠. 저도 한마디 또 거들면은 카르텔 자꾸 얘기하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그건 유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카르텔을 공격하는 순간 카르텔로 공격을 받는데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교하고 아주 치밀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카르텔을 던지는 순간 저도 방송 나가서 제일 방어하기 어려운 게 근데 그게 법적 카르텔이 아니냐고 반문할 때는 저도 할 얘기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꺼내라는 거지? 이 새 벽두에도. 그래서 제가 교훈이라는 게 또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가님도 이런 글을 주셨어요. 원래 대통령 연설은 최고의 정제된 언어라서 많은 학생들이 읽고 공부하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언어는 어디 갔다가 쓸 데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우리 김유정 의원님 얘기하시잖아요. 배울까 봐 겁난다고. 부산이대이님, 누가 써준다고 그대로 읽는다고요? 머리에 술 들었나요? 아니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만났을까요? 지나가 버린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많은. 저는 이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심판을 해야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참 저는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게 아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어요. 정치 안 해봤잖아요. 정치를 안 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부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면 신세진 사람도 있고 또 뭐 써줘야 될 사람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뭐 사람 쓰는데 인재 풀이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정치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제 끝나고 정치를 안 하는 자리 아닙니까? 국회의장이야 뭐 끝나고 출마하든 말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되게 안 하지만 대통령은 안 해요. 그러면 부채도 없어. 끝나고 나서 정치할 일도 없어.
또 자식도 없으니까 뭐 물려줄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걸 보고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지방선거도 이기고 대선 이어서 곧바로 치르니까 총선도 내 얼굴로 치르겠다 했다가 이제 안 되잖아요. 30% 가지고 무슨 얼굴 낯짝으로 총선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고 다니는 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는 짓도 그렇고요. 아까 태도 얘기하셨는데 어쩌면 그런지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 검사들이 다 그런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뭐 저는 일단 검사가 이렇게 퇴임하면서 바로 정치권에 넘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뭐 천부적으로 정치를 잘하는 검사도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직역상 그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요구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증거가 바로 검찰총장을 지냈다가 바로 진영을 바꿔가지고 정치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분으로 지금 이 후과를 다 국민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아픈 역사가 저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또 많이 시끄러운데 결코 잘할 수가 없고요. 또 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이 최악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처절한 대가를 전 이번에 누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가만히 놓아두실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많은 검사들, 우리 대한민국 검사가 지금 한 2,5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 많은 검사들은 대부분 형사부에서 정말 밤낮 없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다수의 많은 검사들까지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출신이 특수부, 특수통 검사들인데요. 기획수사를 주로 하는 이런 분야잖아요. 이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검사들까지 통칭 검사로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할 겁니다. 그분들이. 나는 검사긴 하지만 형사부 검사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억울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구별해 줘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 검사들의 시각에서 내부에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의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예. 우리가 이렇게 도매급으로 다 싸잡아서 넘어갈 일은 아닌데 라면서 아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검사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보궐선거에서 민심을 보여주었고 뭐 또 국민은 늘 옳다. 저는 그 말도 본인이 했는지 좀 안 믿겨요. 뭐 그냥 대변인이 지어낸 말인지 수석이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신년사에서만큼은 통합과 화해와 포용의 언어를 써야지. 또 카르텔이 뭡니까? 그거밖에 없나요, 머릿속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가 당한 것처럼 수준 높은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했던 얘기인데요. 일단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대표가 백주 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이고 우리 국민의 힘이야말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영이라든가 상대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우리 모두 요구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일단 메시지 전문가 분석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뭐 말을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본인이 동료 시민이라는 게 요즘 계속 화두잖아요. 예. 동료 시민, 그러니까 미국식 뭐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기에서 이제 일단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갑자기 들어온 뉴스 아닙니까? 이제 행사 도중에 이제 들어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제 본인이 안위를 걱정하고 첫 번째 안위를 걱정하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수준 높은 국민의힘의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보기에 그 뭔가 그 연설하는 모습을 좀 뭔가 멋지게 표현하려고 저렇게 좀 뭔가 계속 말을 그 앞에서 우리는 두 번 얘기하면서 주목도를 끌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 얘기는 뭐 크게 저는 논평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급한 상황에서 일단 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우리가 지금 위로를 보내고 그것이 곧 내가 당했을 때 여러분이 보내주는 그런 마음을 해달라. 그렇게 저는 일단 현장에서 일성 메시지를 그렇게 내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제가 뭐 무게를 담은 해석을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들으면서 너무 이상했던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바로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가가지고 저렇게 마이크 잡고 떠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먼저가 저는 눈에 들어왔고요.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유에 대해서 기본을 모르지 않습니까? 권력자의 자유밖에 모르잖아요. 그 시민의 자유는 더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자유를 언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느끼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아니 정당 민주주의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독재 정권 하에서 본인들이 피 한 방울 흘려봤습니까? 감옥을 가봤습니까? 전혀 희생하지도 않고 전혀 기여도 없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저렇게 함부로 입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빈곤한 철학적 그 배경과 또 사상적 그 빈곤함을 보여주는 거에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말이 저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너무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어서 그 목이 부러질 것 같다.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뭐 지금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대변인도 하셨고 공보 쪽 일도 하셨고 말과 글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저도 이제 기자로서 40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뭘 쓰거나 말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개멋입니다. 개멋. 절대 이 개멋이 들려가지고는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건 너네 집에 가서 네 일기 쓸 때나 써. 그 개멋이 들면 안 돼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비난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지금 자유, 민주 뭔가 좀 모르면서 그 말은 해야 되겠고 내가 동료 시민 이거 잡고 나왔으니까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좀 꼬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맞춰봐야 되는데 저는요 지금 저 개멋, 똥폼 저런 거 떠나서 뭘 걱정하냐면 교만입니다. 본인이 평생 검사로서 논고하고 뭐 이렇게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소장 쓰는 거죠. 공소장. 뭐 이유서라고 합니까? 공소장. 공소장 쓰는 것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언제 뭐 정치적인 언어 공부해 봤겠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야죠. 저 이제 정치 첫발 디딥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이게 기본된 거지. 지가 어디다 대고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기존의 여의도 문법은 무효야. 이제 내 말을 하겠어. 아니 어떻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교만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검사하면서 정치에 관심 가지면 그거 자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서 문제고요.
만약에 정치에 관심 뚝 끊고 이제 와서 배워가겠다. 그 임용환 교수가 썼던 말 아닙니까? 잘 모르니까 정치 배워가면서 하겠다. 정치가 그 실험장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프로들이 와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와서 왜 배우면서 합니까? 다 배우고 들어오셔야지.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간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 교만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교만함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아주 교만, 거만 뭐 참나. 네, 그 자체로 보이는데 뭐 내가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하면 다 잘한다.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고 다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착각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권의 인물들인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야당 제1당의 대표를 뭐 범죄 피의자 운운하면서 계속 그렇게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했던 게 한동훈 장관의 그 언어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부로 동료 시민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동료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동료 시민이 이제야 된 겁니까? 굉장히 교만해 보였고 본인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막 어제 환호하던데 넥타이 풀고 셔츠 윗단추 하나 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연설하고 하는 거를 막 지지자들 굉장히 환호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박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의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언어로 어제 그 야당 대표의 그런 그 안타까운 피습 사건이면 너무 걱정된다. 충격.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짓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뭐 지구의 언어 같지 않고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언어 같아서 공감하기는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제 해야 됩니까? 저런 것을 환호하는 심리는 어떤 심리입니까? 글쎄요. 하여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죠. 네. 이건 좀 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반공 전체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 이 사람들도 동료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동료 시민이 뭐예요, 근데? 미국식 펠로우 호칭이래요. 시티즌을 직역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이 펠로우 시티즌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동료 시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을 다른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 통합적 언어를 얘기하려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도 미국인이요, 반대하는 사람도 미국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전부 다 우리의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자라는, 그러니까 애국하는 방법이 의견이 다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좀 통 큰 통합 메시지를 좀 내고 그리고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완전히 죽이고 없애고 함께 할 수 없는 완전 그 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총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로 끌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메시 사실 전문가로서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하나 솔직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도 이런 거는 잘 안 좀 바뀌니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못 듣겠어. 정치적 메시지의 법칙이 1번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신하는 메신저의 의도보다는 반응이 중요하고 반응보다는 파장이 중요하다가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자가 발신한다고 반응에 해서도 안 되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그 반응보다도 더 넘는 그 반응에 대한 파장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보면은 1차원적인 것만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적 메시지의 의도의 최종적인 그 지향점은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 속에서 이제 뭘 쓰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은 이제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가져온 게 이제 동료 시민인데
그 말이 과연 지금 파장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서초동 사투리 아니에요? 말이 근사하다고 해서 파장이 큰 게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게- 몰라요. 그- 우리 김유정 의원님 네. 자주 쓰는 말이 미셸 오바마가 했던 거잖아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어? 그런 말은 아주 쉬우면서도 쉽죠.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잖아요. 어? 자, 사람들이 참 그렇게 천박하게 갈 때 우리는 고상하게 간다. 그거 하나가 주는 통합의 의미, 그다음에 품격, 우아함,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경륜 이런 게 다 느껴지는데 그렇게 파장이에요. 아까도 뭐 들어봤는데 그냥 막 갖다 맞추려고 막 뭐 이렇게 막 해서 뭐 동료심이라 갖다 붙이고 이상한 짓 한데 뭐 내가 당한 것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맞춰 불안해가지고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메시지가 필요 없을 때는 그래서 오바마가 저는 메시지의 최고 달인인데 저도 뭐 배우고 싶은 사람인데 이를테면은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 가잖아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합니다. 성가를 부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불렀죠. 그레이스. 그것도 침묵 속에서. 그거는 그런 게 저는 그런 교범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가 화려하다고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절대 저절로 나올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게 참모들이 진원도 했겠지만 그것을 수락했고 현장에서 소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그 정도로 소화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참모들이 아이디어 낼 수 있죠. 낸다고 다 됩니까 그게?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왜 통합과 포용의 언어를 써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그게 정치의 존재 이유고 대통령이 있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분열의 언어, 갈라치기, 상대방을 증오하게 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말로 국민들을 성정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범인이 윤석열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왜 야당 대표가 제거돼야 할 적입니까? 같이 가야 할 정치적 동반자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뭐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면 되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되고 나서 달라져요. 이건 약속 위반이죠. 그건 나쁜 겁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죄송한 표현이면 좀 어리석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같이 경쟁했고 그 간장종지 같은 마음속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미웠을 텐데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이렇게 수사에서 압박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수사만 하고 좀 과잉한 것들은 걷어내고 그러면서 야당 대표로 뽑혔으면 또 만나고 하면서 정치는 정치대로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으셨다면은 이번 총선 때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는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기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더 정치를 무너뜨리고 더 정치 상황 상태를 가속화시키면서 지금 완전히 못하기 경쟁으로 나라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잘못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어리석은 방식의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태가 다 촉발됐다라는 그 문제 제기는 윤석열 대통령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뭐 동료 시민 쓰더니 또 요즘에는 용기와 헌신 이걸 또 막 자꾸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밀고 가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기와 헌신 이것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참전용사들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그 총선이 악법이라면 총선 이후에 수사하는 걸로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대통령께 좀 용기와 헌신을 좀 요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용기와 헌신도 맞는 내용에 대한 용기와 헌신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총선을 그런 악법을 가지고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그 걱정이나 우려라든가 그런 거를 해소할 방법들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특검을 받아라
아니, 저 특검을 하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4월 7, 8, 9, 10, 2시에 YTN에서 계속 누굴 불렀다, 무슨 내용 이랬다 이럴 텐데요. 그게 국민의 이 중요한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 법을 이 시점에 맞춰서 발의하고 통과되게 한 이유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게 용기와 헌신이 아닙니다. 맞는 답을 내는 게 용기와 헌신이죠. 김주정 의원 말을 빨리 하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말 빨리 했어요. 요즘에 말이 늦어졌는데 저 옛날에 말 그렇게 느리지 않았어요. 뭐 늦어졌어요? 느려진 거죠? 느려졌어요. 근데 말을 빨리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언젠가 깨우침이 한 번 있어가지고 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요즘에 말이 좀 늦다고 뭐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나도 한동안처럼 빨리 하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본인이 말 잘하고 뭐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잖아요. 막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들떠 있고 업돼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씀도 최근에 드렸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직언을 하거나 어떤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거나 이렇게 용기라도 낼 수 있으려면 본인 스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현상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느껴야만 직언을 할래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법이라고만 얘기하지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거부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이 국민들이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검법 자체의 찬성도 그만큼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특검을 실시해가지고 그 드러나는 그런 양상들, 그 거대한 폭풍, 후폭풍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받는 비난이 더 약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어마어마한 이 잠재적인 그 후폭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평생 수사해본 사람들이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 특검법 관련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본인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부하려고 하는 건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거를 뭔가 프레임 전환하기 위해서 도이치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이 발칵 뒤집어질 일인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특검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김건희라는 이름을 빼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국민이 속습니까? 이미 김건희 특검인 것이고 그렇게 조작하려고 해도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런 그 꼼수를 눈에 훤히 보이는 꼼수를 한동훈 위원장이 저 말 잘한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도이치 특검이라고. 말이 안 용기와 되죠. 헌신은 내가 보기에는 총선에 지금 수도권에 출마자가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 출마자들에게는 출마할 용기를 영남은 출마자는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영남 다선 중진들에게는 헌신을. 그래서 용기와 헌신인 거예요. 그 총선판에 대한 그 암울함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악법이라는 논리는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별로 이제 다 국민들이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눈가기를 가린다. 이 예.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몸담았던 박근혜 최순실 특검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우리가 대선 치렀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뽑은 게 저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거 눈가기를 가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전국의 흐름 속에서 아니 국민들이 그 총선을 통하고 대선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왜 그게 눈가기를 가린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진실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전 저건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특검이 국민의 눈과 귀를 밝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그래야 진실을 덮는 존재 거지. 의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았다고 자백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덮고 선거 치르자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전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것이 이분은 지금 미움을 받을 용기가 없고요. 현실을 직시할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한테 직언할 용기는 더더욱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뭐 총선과 특검이 중첩된다고 해서 눈가기가 가려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진실을 알고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것도 많아. 예, 없는 것이 많아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인가요? 직책이? 아닙니다. 정강정책위원장입니다. 정강정책위원장. 그것도 좀 특이하네. 그러면은 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위원장이고 지금 현재는 대표라는 자리는 없습니까? 천하람 공동 창주위원장 공동위원장. 공동 이기인하고 예. 세 사람이 맡을 겁니다. 오늘 허은하 의원이 이제 합류를 선언했기 예. 때문에 예, 허은하, 천하람, 이기인 이 세 분이 세 사람이 창당준비위원장 천하인. 공동위원장입니까? 공동위원장. 천하인이 세 분 예. 공동이군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음모론에 관해서 한마디를 했던데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피습을 당했다고 했을 때 예. 저는 바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 좀 입장 밝히셨죠. 무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찰은 빨리 수사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분들이 좀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바로 무슨 뭐 유튜버 중에 보면은 이게 조작극이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수 유튜버 중에. 예, 맞아요.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물론 이거는 진영을 바꿔서 진보 진영에서도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진영이 바뀌진 않지만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보면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과거의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문제됐던 것처럼 이미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수준의 담화 외에는 사람들이 너무 싱거워서 소비를 못해요. 이준석 대표도 최수영 컨설턴트 한동훈 위원장하고 닮은 건 하나 있어요. 말 빨라요. 빠르죠. 예. 빨라도 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전달을 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딕션은 좋아요. 예. 빠르지만 빠른 것도 빠르지만 딕션도 좋은데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정확하게 하는 이제 지향하는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의 언어는 말하자면 정치인의 언어예요. 정확한 정치인의 언어예요. 쓰는 단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직은 한동훈의 언어는 정치인의 언어라기보다는 아직도 관료의 언어와 그 다음에 계몽주의자의 언어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의 언어는 조금 더 명징합니다. 명징하고 그 다음에 그 타겟하고 있는 그 타겟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좀 말하자면 전달성이 강하고요.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잘 모릅니다. 여의도 문법에도 서툴고 정치인의 표현도 좀 서툴지만 배워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색깔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기존에 그거 다 틀린 거야. 내가 맞는 거야. 이따위 얘기를 하니까 저런 건방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종합 예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와서 잘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많은 곳이 정치입니다. 사실 그야말로 프로들이 하는 어찌 보면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들의 이익을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사실상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입니다. 국회와 정치라는 곳이. 이런 곳에 와서 초짜 그야말로 정치에 전혀 개입해보지 않은 정치라고 했다고 하는 게 사실 장관에 임명돼서 국무위원으로서 개입해 본 거 외에는 한 게 없거든요. 그건 사실상 정해진 틀 내에서 한 얘기고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비대위원장은 당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매 사안에 대해서 엄청난 정책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과연 적합하게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지만 다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용산의 국정운영 그 평가에 대한 지지율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애초에 혹시 소기구라고 얘기하는 6.29 선언 같은 거라도 있지 않을까. 그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였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검사 동일체 원칙, 상명하복에 특수부 검사가 가장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자체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무슨 85년생 당대표 찍혀서 쫓아내고 한 바퀴 돌아서 73년생인데 거기에 무슨 세대교체입니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세대교체 얘기하고. 한번 봅시다. 이제 4월 10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휴대폰에 D-Day를 딱 이렇게 넣어놨는데 오늘이 딱 이제 98일 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98일. 기다리세요. 소병률님. 도이치 특검이면 메르켈 전 총리를 특검해라. 말장난이에요, 진짜. 오늘 많은 도이치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오늘 동시 접속이 2만 1,000명이 넘으셨네요. 어휴, 신기록입니까? 2만 1,000.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2만 1,000명 넘었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시방님 미국이신가요? 백운기 정치 1번지는 여기 시간 저녁 6시부터이니 딱 저녁 먹을 시간인데요. 요즘 시사 프로 중에 유일하게 소화 걱정 없이 밥 먹으며 볼 수 있는 프로입니다. 답답한 현실에 그나마 속을 풀어주는 프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6시면 딱 밥 먹을 시간입니다. LA 쪽인가요? 미국 사정이 좀 약하신가 봐요. 다 그렇죠. 어제 이재명 대표 필습 때문에 저희가 너무 놀라고 그래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 어제 소개 못 드렸는데 함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재형님, 김성수님, 남폭한 토깽이님, 아이쿠야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오늘 보스형님 TV님, 김혜비님, 아이쿠야님 오늘도 보내셨네. 아이쿠야. 힘찬 장원님, 박영태님, 하리님, 김영일님, 최환용님 오늘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나 시애틀 이쪽 서부 쪽이 맞으신 것 같네요. 그쪽인 것 같죠? 네. 예. 시작할 때 6시 정도. 네, 네. 어째 좀 미쿡을 좀 알으셔야지. 그리고요 오늘 방송 전에 상강들님께서 제작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런 동영상 보내주셨는데 백운기 정어리 TV에 이 동영상 제작 솜씨가 뛰어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일 주소가 나가죠. anchor@gmail.com인데요. 상강뜰님, 더불어숨님, 광주의 한시민님 그리고 초록동 여신님도 쇼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쇼츠라든지 또 좋은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올려드리고 또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골라서 월별 분기별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입니다. 끝내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 하실 거 있어요? 아니 오늘 허은하 의원 탈당해서 예.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예.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 탈당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의원직 상실되는 건데 헌정사에 예. 이렇게 깔끔하게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을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처음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네. 대부분 유호정 지금 처음이에요. 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도 있고 야단 많이 먹죠. 다 뭐 지난번에 김연아 의원 사례도 있고 제명해주면 몰라도 제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명을 안 해줄 거니까요. 예. 처음 아닌가 스스로 처음인 것 아마 같아요. 처음일 겁니다. 스스로 근데 그거. 그거 스스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고. 오늘 신당 얘기를 사실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신당 얘기를 못했는데 그 자체는 참 높게 평가합니다. 예, 예. 허은하 의원이 지금 의원 한 5개월 남은 거 네, 아니에요? 5개월 남았네요. 남 5월 29일까지 그러니까 예. 5개월 남았는데 상당히 용기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도 해보셨지만 국회의원 그만두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딸린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
쉽게 그만두고 싶어도 못해요. 네, 보좌관들도 그 방 식구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결론 못 내렸던 결심 못한 그 전례를 가진 의원들이 많을 텐데 그 함께 이해해준 그 보좌진 식구들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홍 의원 진짜 그렇게 결단 내리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큰 예, 결단했네요. 진짜. 그러면 이제 누가 승계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순번이 뭐 아마 김은희 의원이 되겠죠. 김은희? 예, 후보자. 테니스 코치. 테니스 코치 하시죠. 아, 예. 저 5개월 의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5개월. 사실 제가 그 허은하 의원이 정치 입문 전에 저하고 이제 사업적인 파트너로 한 2년 정도 같이 일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참 제가 그때 같이 일을 할 때도 비즈니스적인 영역이었지만 참 강단 있고 나이스하고 깔끔했다. 요 한 예. 3가지 정도가 제가 기억이 남고 정치 입문할 때도 저랑 이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좀 그 강단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알던 허은하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여러 가지 교차합니다. 이런 게 용기죠. 그렇죠. 이런 게 진정한 용기죠. 용기고 헌신이죠. 헌신이죠. 예. 네.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죠. 우리 신인규 창준위원장은 저는 높게 평가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말은 뭐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깃발을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가장 국민의힘 최초 탈당 인사 아닌가요? 뭐 일단은 좀 빨리 한 편이긴 한데요. 뭐 딴 거보다도 저는 좀 정치를 제가 짧게 했지만 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를 바꾸고자 하면은 당시에는 나가는 선택밖에는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담대함,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 같을 때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래야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싫고 다른 건 몰라도 신인규 변호사님은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것을 국민에게 사과한다라고 얘기했던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죠. 정말 그런 용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탈당하기 전에였었죠. 그럼요. 예. 예. 우리 신인규 위원장 또 김철근 총장 개혁신당의 기수들께서 정말 신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그런 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 가치가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를 추구하는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와 일치한다면 정말 마음속으로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심동행 관련해서는 뭐 제가 많이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정치권에도 오래 정치하신 분들 있으시고 이제 각자의 힘을 갖고 신당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정어리 TV와 똑같이 정어리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정당 해보자. 사실 예. 정어리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보통 시민들이 정말 당의 주인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주인이라고 답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델의 1세대, 2세대라는 저는 이제 3세대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저도 노력해서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당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예. 싶습니다. 정말 우리 정어리 회원님들 가운데도 국바세, 정바세 회원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유, 예.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제 모든 걸 한번 던져볼 생각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올바른 감사합니다.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성원합니다. 예. 김철근 총장은 그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깎으신다고 그래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인데요. 정치가 정치다워야 되고요. 정치다운 정치를 좀 한번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김유정 의원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님,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김철근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 아우 길어. 엄청 길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백운계 정치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